안양에 있는 집을 한 채를 내놨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집이 팔리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던 이유가 그분이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지역이 거래가 거의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안양 평촌 지역의 어느 아파트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팔릴 것이다. 그러나 예전의 가격은 잊어라 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난리 났어요. 아니, 한 달에 100만 명이 이걸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네, 지금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균 대표님이 안양 아파트 얘기하셨잖아요. 예. 왜 안 팔린지 저는 데이터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장 가서 알고 있는데 여긴 데이터를 알고 있다? 데이터로 알고 있죠. 이제 안양 지금 만안구를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래를 보시면 요 파란색이 매물량이에요. 예. 매물량이 어떻죠? 늘어나고 있죠. 늘고 있죠. 근데 요 밑에 보라색이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9월 달까지는 좀 증가하다가 9월 달 이후로 계속 줄고 있죠. 아, 많이 줄었네. 매물은 계속 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만안구만 해도 지금 2,000건이 넘는데 지금 11월 달에는 51건. 야, 그럼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채 매물 중에 한 3채도 안 팔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진다는 분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네. 아직까지 예전의 호가를 그대로 갖고 있고 또 네이버를 보면 계속 거기에는 좀 비싸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신 분들은 아이고 무슨 얘기를 맨날 이렇게 집값 하락한다는 얘기를 하냐. 네. 우리 집은 하나도 안 빠졌는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이버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좀 사이트를 좀 보시고 특히 또 리치고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표현 대표 이제 2024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24년이 되면서 또 주변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신생아 대출도 지금 또 나오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결정적으로 이 24년에는 지금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냐.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출의 양을 좀 늘려서 집을 더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니까 24년에 지금 금리 인하만 되면은 부동산 다시 또 대세 상승 오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사실 대세 상승이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네.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네. 8%에서 4%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어요. 절반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매수세가 늘어난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가요? 금리가 반토막이 나면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수세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가격은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반등할 수 있는 집값의 포지션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지금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 네.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포트 분석을 들어가시면 네. 이제 전국 분석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요 이제 주황색이 이제 한국의 기준 금리고요. 네.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요 빨간색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오케이, 금리가 그럼 앞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럼 떨어진다라고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거냐? 이거를 또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금리가 올해는 하락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다가, 예. 물론 이제 한국이 좀 더 먼저 일찍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 한국은 23년 1월 달부터 아예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그럼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서민 경제가 너무 파탄이 날 수 있고 그렇죠. 또 금리 부담이 되면 가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공장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열심히 일해서 그 이자 갚기도 버거운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맞아요. 거의 파산이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계나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이거 부채 폭탄 터질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걸 마침 또 데이터를 제가 좀 최근에 본 게 있는데, 네. 바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발표하죠. 발표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갈색 같은 게 뭐냐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어때요? 또 올라가고 지금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진짜 심각한 데는 개인도 심각하지만 진짜 심각한 거는 기업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때요? 곤두박질 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자 배율 보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계속 지금 이 초록색인데 예.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갖고 있는 대출 이자 딱 내는 정도가 1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자도 못 낸다는 얘기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 대출 연체율이 어때요? 막 치고 올라가죠. 막 치고 올라가고 아, 있죠.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 대출도 증가를 했지만 지금 기업 대출 연체율이 사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비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4%가 넘어섰습니다. 아,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힘듭니다. 아, 그래. 여기도 중소기업이잖아요. 네, 저희도 중소기업이죠. 저는 뭐 이렇게 네. 사실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못 올렸어요. 예. 원래대로라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커지면 돈이 어디로 빠질까요? 미국으로 빠지죠.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빠지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엄청나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역사상 지금 제일 큰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자를 4% 정도밖에 안 주지만 예. 달러 예금하잖아요. 5% 중반대 6%까지 줘요.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원래는 뭐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뭐 3번, 4번, 많게는 6번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요즘 어때요? 쑥 들어가서 네. 한 번 정도 올해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네. 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올해 3월 달이면 한 번 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거의 확신하는 건 뭐냐면 내려도 많이는 못 내린다. 최근에 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가 또 다시 올랐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오를 거고, 그렇죠. 물가 때문에라도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미국이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 따라서 내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대출 금리가 여기서 정말 많이 떨어져도 3%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네. 지금 4.4%니까 떨어져도 3%대. 자, 그러면 3%대 한 1%만 떨어져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정확하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는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오, 아주 네. 귀한 건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20년짜리 차트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언제 제일 높았냐? 리만 브라스 사태가 터지던 2008년 10월 달. 아, 그때는 금리가 거의 한 8%막 9%까지 간 데도 있고 맞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96, 즉 8%였어요. 아하. 그래서 높고 10% 8%에서부터 보시는 걸 계속 떨어졌잖아요. 예. 자, 언제까지 떨어졌냐? 2016년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수도권 부동산, 특히 서울이 2013년 말까지 하락을 했죠. 2013년 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였냐? 3.77. 금리 이렇게 터질 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 났는데. 네, 반토막이 났는데 부동산은 계속 떨어진 거죠. 맞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네. 계속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쭉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집값도 같이 내려갔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심지어 이때는요, 입주 물량도 작았어요. 어제 그저께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꾸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 아파트 값은 폭등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24년에 착공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2, 3년 뒤에는 입주할 물건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때 말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때 돼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게 돼 있다. 네. 이런 뉴스를 막 내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분양물을 빨리 분양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나오는 분양 물건 다 받을 필요 없다. 네. 왜냐면 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그 데이터 속에 제가 금리는 안 넣었는데 네. 오늘 제가 금리 좀 또 보게 되네요. 네. 저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제가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고 제가 확신했습니다.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이 나도 입주 물량이 없어도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 참 희한해요. 자,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은 내려가고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좀 많이 안 지어도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고 18년, 19년, 20년 있다가 우리나라 공급이 많았던 거 아시죠? 공급 폭탄이었죠. 공급 폭탄으로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뛰었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근데도 맞아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언론에 공급이 부족하면 뛴다, 맞아요. 뭐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네. 다시 뛴다, 빨리 지금 사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팩트로 또 우리 표영호 대표님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야죠. 저는 오늘 사실 그 밖에 나가서 점심 먹으면서 네.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똑같이 물어보는 게 네. 분명히 1년 반 전에는 집을 언제 사면 좋아요, 뭐 어디를 사면 좋아요 이런 네. 얘기를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받은 질문 한 10가지 중에 네. 8가지가 네. 집 언제 팔려요?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심각하죠. 언제 내놓은 집인데 안 팔려요? 그랬더니 대다수 평균 1년 전에 내놨어. 1년 전에요? 네. 어떤 분은 2년 전에 내놓은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 부동산은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한 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아예 팔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려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내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갈 때 파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통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처음에 꿈틀댈 때가 있어요. 막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막 치고 올라가고 막 흔들릴 때, 네. 약간씩 위아래로 흔들릴 때는 네. 그때는 얼른 한번 파는 게 좋고, 다시 또 이게 내려가는 시그널로 뭔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최근처럼. 네. 이럴 때는 주식으로 따진다면 집은 주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파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요즘 집 일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한테 또 심각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이 한 가구인데도 팔아야 되냐? 네. 한 가구인데 빚이 없는 분들은 안 팔아도 되죠. 그렇죠. 쭉 사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뭔가 하려면 특히 하락기에는 재테크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잘못했다가는 진짜 우리 흔한 말로 골로 갑니다. 야, 저는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님 때문에 금리 차트를 또 제가 제대로 봤네. 20년치를. 네. 뭐든지 궁금하시면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영호 대표님 머릿속에는 네. 전국의 이 아파트 이름과 이게 다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